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14년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었죠.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죠.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어떻게 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일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이 할머니들과 관련된 합의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철저하게 조작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를 했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논란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심지어는 고노다마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노다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들이며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집권할 당시에 아베 총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였죠. 궁금해지는 것은 그거죠. 일본의 저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미 하나로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가지고 화폐를 찍어내고 수출 특수를 누리는 거,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나가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할머니들의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상들을 만날 때도 계속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비판했었죠.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했었다고,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까지 G20 회의에 나가가지고 비판했다고,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한일 관계보다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적어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 2014년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아베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만나서 반갑수문이다 라는 식으로 화해 제스처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굴욕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까지도 했었죠. 분명히 박근혜 정권 당시의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했었기 때문에 한국과 계속해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했었고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은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박근혜 정권은 입장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협상을 할 수 있다.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했고 그 결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할머니들에 대한 협상을 이뤄냈던 것이죠. 아베 신조는 분명히 당시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불가능한다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면은 일본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 약조했었죠. 당시 그런 식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일본과 있었던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 그거는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박근혜 정권이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왜 우리가 한국에 이런 식으로 굽신돼야 되는가? 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한국 내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 그거는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박근혜 정권이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왜 우리가 한국에 이런 식으로 굽신돼야 되는가? 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한국 내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에서는 왜 우리가 일본에게 굽신돼야 되는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반응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미향이죠. 그리고 이후에 왜 윤미향이 그런 식의 반응을 주도하고 할머니들을 선동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 했던 합의는 잘못된 합의였어.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는 윤미향 같은 사람들, 문재인 정권 같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외교적인 성과였고 그 합의가 존중이 됐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다양한 이점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죠. 당시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조했습니다. 이 협의가 이행될 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식의 약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깨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을 하자마자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박근혜 정권 당시 했던 그 합의는 적폐의 일종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했던 외교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깨버렸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그 합의가 할머니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깼던 것일까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조작됐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일이라는 감정이 이용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최근에 도쿄올림픽을 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일을 할까 말까 계속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공사가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망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할 테니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소 1시간의 회담 시간을 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중한 대응 차원에서 15분 정도는 만날 수 있다라고 일축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오면은 정상회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해가지고 일본은 해왔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적어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의 위치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이순신을 떠올리고 그리고 범이 내려온다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써붙이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기금이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 적자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인상률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민들의 부담률이 늘어나면은 최소한 국가 재정이라도 튼튼해져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국민들도 손해보고 힘든데 국가 재정도 함께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거는 많은데 국가 재정이 함께 가난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손해보고 있는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적자투성이의 구멍난 기금은 아니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라는 게 원래부터 이렇게 구멍투성이의 기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무려 플러스 20조가 넘게 흑자 재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20조가 넘게 건보료가 흑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년에 거의 4조 원이 넘게 건보료 재정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던 2016년 그때 당시에 플러스 20조가 넘는 흑자 재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많은 기금이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저 많은 돈을 없애버렸느냐? 물론 문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문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몇 년 만에 한 방에 저거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만 해보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에 2016년에 플러스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건강보험 흑자, 누적 흑자 현황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검색만 해보시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즘은 국가재정이 전부 다 구멍이 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흑자가 나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같은 소리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참 나쁜 정부다. 보수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득을 보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자, 2016년 그리고 2017년 초반에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배부른 정부고 나쁜 정부다. 흑자가 2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해석이 분분하다. 뭐 이런 것들. 흑자가 20조 시대다.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돈 남아 도는데 왜 안 쓰냐? 그 많은 돈은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흑자가 20조가 넘게 쌓였다. 근데 보장률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왜 이렇게 나쁘냐? 뭐 다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와 전문가들은 억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지금 쌓아놨던 이 20조의 플러스 흑자 재정도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님들아, 지금 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2030 젊은 너희들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 진짜 큰일 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일반 국민들 귀에 당장 저런 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20조가 넘게 곳간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다들 그거를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미움받고 박근혜 정부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맞아요. 국민들의 열광 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문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호호,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죠. 따뜻하고 착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호호호. 이래버리니까
아니, 평소 자기들이 고학력의 고스펙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똑똑한 국민들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감성에 취한다. 역시 사람이 먼저지. 뭐 이런 반응이라든지. 심지어 뭐 동네 사람들 우리 대령통 좀 봐요. 뭐 이런 짤방들이 돌아다니던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심지어 핵 보유국보다 더 센 게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불과 지난 2018년 5월에 얼마 안 됐죠. 2018년입니다. 저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저때 당시에는 거의 뭐 1대 99의 싸움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만 부르짖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근데 결국은 저렇게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으면서 이상한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다들 알다시피 국가 전체가 박살이 났잖아요. 오늘 주제인 이 건강보험료는 사실 그 100분의 1 중에 하나인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미래 인구 노령화를 대비하면서 1년에 플러스 4조 원이 넘게 흑자로 저금을 하고 있었던 정부 기금을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마이너스 1,800억이 넘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2019년도부터는 2018년, 2019년도부터는 무려 해마다 마이너스 2조 8천억, 2조 7천원, 2조 7천억 원씩 1년에 근 3조 원씩 마이너스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1년에 4조 원씩 재정을 저축하고 플러스가 되던 세이프가 되던 나라에서 1년에 마이너스 3조 원씩 손해가 나는 나라로 180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게 박근혜 정부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은 1년에 지금 7조씩 돈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플러스 4조 원씩 벌던 게 지금은 마이너스 3조씩 적자가 나면은 실제로는 지금 1년에 7조 원씩 까먹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왜 역사 속에서 상대팀에 있는 천재적인 지휘관보다 아군의 무능력한 지휘관이 있는 게 훨씬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하수구에다가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를 콸콸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이만큼 적자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재정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하나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도 똑같이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유튜버 얼음사이다 같은 젊은 세대를 포함한 나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늙어서. 인구 노령화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 대상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연기금 재정은 계속해서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는 연기금에 작은 이벤트가 있기는 했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재정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하나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도 똑같이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유튜버 얼음사이다 같은 젊은 세대를 포함한 나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늙어서. 인구 노령화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 대상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연기금 재정은 계속해서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는 연기금에 작은 이벤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주식 증시가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만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졌지만 자,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국제적 이벤트였을 뿐 문정부의 능력과 정책의 결과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 정부의 실제 정책의 결과는 바로 이런 장기적인 도표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획재정부 자료예요. 근거도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인력만 비대해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공무원 엄청 뽑아대잖아요. 반면에 이익은 안 나죠. 지출만 늘어나고 있어요. 생산은 없는데 지출과 유지비만 늘어나고 있어요.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있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수십조씩 흑자 재정을 쌓아놨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불과 3, 4년 만에 그 십수조 원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 재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자기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유지비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게 그 남의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랑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앞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세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니까 결국은 시간제기일 뿐이에요. 당연히 각종 공공요금이나 인프라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건실하게 운용해가지고 건보료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문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해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건보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월급 빼고는 모든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로켓을 타고 하늘 위로 대기권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은 나와 여러분들의 돈이 맞다.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그 주인이 있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마치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아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재미없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상품을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혹은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험료가 오르면은 이 피해를 누가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합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나랑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저거를 다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현재 국민들은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건보료 좀 내려달라. 올리지 마라. 동결해달라. 국민들의 68%가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는 100%지 누가 국민들 중에 누가 건보료가 인상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 다 만든 말이죠. 건보료 올리면은 안 되죠. 문정부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데 제 말은 왜 꼭 이거를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이 알려줄 때는 모르고 소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면서 외양간을 만지작거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선각자들이 이걸 알려줄 때는 이거를 모르냐고. 왜 길을 둘러가냔 말이야.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몇 년 전부터 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이 한숨 쉬면서 건보료 좀 내려주세요, 동결해주세요, 올리지 마 이러는 거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그 밑에 소속돼가지고 일하던 당시 경제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국가 재정을 아껴놔야 된다고. 건보료를 아껴놔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다고. 근데 당시 국민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몰랐던 겁니다. 무책임한 뉴스 언론도 나쁘고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기자들도 정말 나빴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20조 원씩이나 아껴놨던 이유는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껴놔봤자 정치인들 지들이 갖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조 원씩 국민건강보험 기금을 아껴놨던 이유는 인구 노령화는 앞으로 자꾸만 심해지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의 미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어른들의 돈으로 국가 재정을 쌓아놔야 나중에 미래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좀 이쯤 되면은 안타깝고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 국민 개개인들의 손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한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 국민 개개인들이 이런 자기들의 앞날을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를 하고 결정 내릴 능력 자체가 미안하지만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의사가 의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언을 하면은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죠. 근데 정치 사회 문제만 나오면은 이상하게 국민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면은 듣지를 않아. 자기가 고집이 있거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전교조들에게 세뇌 교육 받고 또 좌편향 미디어의 어떤 한국의 방송과 영화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라니까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오만한 게 아니야. 의사가 환자를 안타까워가지고 바라보는 시점이라니까요. 자, 그러나 시대가 지금 결국은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간해가지고는 초인이 혼자서 나라의 모든 거를 캐리하는 시절은 앞으로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시대가 일단 왔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손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똑같은 한 표가 쥐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제발 앞으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깊이 반성을 하고 옛날에 잘못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머릿속에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쌓여있는 그 거대한 선입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다. 그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어요. 이 길, 이 정권을 선택해야 하면은 안 됐었습니다. 4년 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늦었지만 더 늦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우선 별로 행복한 소식은 아니고 김경수라는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또 듣기에 이 사람은 지금 권력 실세와 굉장히 가깝다고 그랬는데 봐줘도 안 되나? 봐주라는 게 아니라 더 허무할 거 아니냐? 믿는 데가 있었는데 2년
징역 2년 그래서 확정이 되니까 법정 구속이 됐다. 그 상황들이 다 그 개인이나 가족들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다면 어폐가 있지만은 그렇게 구속되면서 이 사람의 한 말이 아주 거창한 말이에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니 말이야. 나는 이게 무슨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가. 아니 이 사람은 현 권력의 실세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아마 내동댕이 쳐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제대로 다 확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을 됐으니까 같은 인간으로 말이에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래도 자기 행사하고 난척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살게 되니까 저게 참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겠구나. 자기 잘못은 있건 말건 간에 하여간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구속되면서 대개 죄가 있는 사람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옳은 거거든요. 뭐 잘했다고 말해요. 아주 무슨 구속돼 가면서 살살 웃는 인간. 그 사람 것이는 못해요. 죄가 있건 없건 구속이 되는 마당에 무슨 자기 아주 잘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모자라는 거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되면서 조용히 구속이 됐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보다 불행하게 된 사람의 불행한 사태를 놓고 만족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상 안 하는 겁니다. 남의 어려운 고비에 갔는데 근데 그 한 말이 말이야 무슨 히랍의 철학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그 믿음대로 한평생을 살 수 있는가.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왜 이런 데 걸려들겠어요? 이 김경수 경남지사는요. 권력의 실세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권력 실세가 많이 봐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또 쓰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 잘못이 확실하거나 그러면 무슨 주제 넘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속이 되면서 무슨 입을 왜 벌려요? 그냥 조용히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걸로 하고 죄가 있고 없고는 법정에서 다루는 건데 그거 자기가 말이야. 이런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한마디 던졌다. 우리가 괴롭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왜 하는가 말이야. 무슨 대스러운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리고 또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이 김경수라는 사람이 경남지사에 가깝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는 걸로 알았는데 봐주지 못하는가. 그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진리의 화신 같아요. 반드시 내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제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 국민을 기만해도 말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를 지금 이렇게 잡아가고 2년형 확정 이런 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았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KB Brave Girls. 평일 대중교통 타자. 그래서 그런 생각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진리의 화신 같아요. 반드시 내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제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 국민을 기만해도 말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를 지금 이렇게 잡아가고 2년형 확정 이런 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았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잘못 나가는 게 많은 이 시대로구나. 근데 그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하도 야비하니까. 진실은, 그럼 자기 진실이라고 말하네.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믿는 건 자기의 소관이지만, 그래, 우리들한테 왜 알려줘요? 믿겠으면 믿고, 싫으면 말고. 그러나 법은 법에서 하는 거고, 또 일반 국민은 권력 실세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됐을 거 아니냐. 법정 구속이 됐을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사법 계통이 다 무너진 거 아니고 살아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에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근데 지금 왜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감옥에 두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말이에요. 건전한 것 같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시위를 어떻게 했건 하여간 그걸로 됐으면은 그건 덮어두어야지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큰 문제처럼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주장하는 건, 그는 그이가 뭐 무슨 탄핵을 당했으면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정지된 건데 그 잡아가긴 왜 잡아가느냐 말이에요. 탄핵돼서 자기 집에 조용히 있게 허락을 하고 신변 보호하고 그럴 거지 말이에요. 그걸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공이 뭐예요? 무슨 뭐 누구하고 뭐 삼성에 암흑에 하고 뭐 해서 돈을 많이 쓴 것 같죠? 그러나 그가 돈이 얼마 있어요? 마치 지금 뭐 재판에서 뭐 몇 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박근혜 통장의 잔고가 얼마입니까? 또 누구한테서 받은 돈이 얼마고,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말이에요. 대통령을 지낸 한 시대의 여성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내보내주지도 않는 그 문재인의 양심은 뭡니까 도대체?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 그의 덕에 된 거 아니에요? 탄핵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 말이에요. 그걸 못 살게 굴고 그 잘하는 겁니까? 감옥에 가서 재판도 받는데 모국이 없어요 도대체.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처음엔 결백한 건 사실이다. 그건 놔줄 생각을 해야지요. 내가 오늘 처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탄핵을 받았다. 그래서 탄핵 받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요 오늘 대통령이 이 다음에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윤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후대하고 이번 계기로 석방하는 노력을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우리 청해 부대원들이 복귀했는데 최종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1명 중에 27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고 우리 자식들인 군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초유의 사태, 퇴원 명령을 받게 됐는지 정말로 의심스럽고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해 부대는 도대체 어디를 항해했습니까? It's no secret that practice makes perfect. We take up 청해부대 장병들이 왜 집단 감염에 걸린 것인지, 감염이 충분히 우려되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청해부대는 통상 군수품 보급을 위해서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항구에 들려야 합니다. 주로 아덴만 인근의 예멘, 살랄라 항에 기항하지만 이곳은 나름대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염은 예멘의 살랄라 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청해부대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작전 해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항구에서 보급을 받다가 첫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현재 정박의 위치, 파견 임무의 성격, 수송기의 최종 기착지 등에 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차원의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본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 지원으로 3일 만에 20여 개국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았다. 20개국 중 몰디브 등 4개국은 공관 비상주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적 승인 획득에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급파된 항공기가 몰디브를 포함해서 20여 개국 영공 통과를 승인을 받았다면 항공기가 몰디브의 영광을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 영공 통과 국가는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이렇게 8개국에 불과합니다. 또한 오만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국가가 총 17개 국가인데 모든 국가를 다 경유하면서 항공기가 이동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20여 개국을 경유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17개 국가도 아덴만까지 대만에서부터 몰디브까지 다 합쳐야 모든 나라가 17개 국가고 이 17개 국가를 지그재그로 통과한 것인지 국방부는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파된 항공기는 몰디브를 거쳐서 아덴만으로 향한 것이 아닌 몰디브를 거쳐서 다른 기착지로 향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급파된 항공기는 대만과 필리핀, 몰디브를 거쳐서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를 건너서 최종 기착지가 가나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해부대가 가나로 향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아프리카 가나는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워 신중한 작전 임무 투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굳이 왜 청해부대를 급파한 것인지, 청해부대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작전 수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해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청해부대의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청해 부대원들을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어떤 작전을 하다가 감염이 되었는지, 작전 수행을 위해 감염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국방부를 셀프 감사한다지만 집단 감염의 진실이 얼마나 제대로 밝혀질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는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예견된 인재입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작전에 무모하게 투입한 실패한 작전인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방위원들이 청해부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간 것인지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장병 301명 중에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70명이 집단 감염했다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사지로 몰았습니까? 그러고도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디를 갔는지 밝히십시오. 분명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민주노총 집회 관련한 원내 논평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무법천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오늘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원주시 주민들의 민주노총 집회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선제적으로 격상하고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를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또다시 오늘 원주시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고 강행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아이들이 집 앞 놀이터도 겁나서 못 간다는 엄마들의 애타는 결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아나무인식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이 이토록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데는 바로 특정 세력, 집단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정치 방역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 분향소, 고 백기환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연결식 등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행사는 허용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단체 행사는 차단해 왔습니다. 지난해 8.15 집회 때는 3일 만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6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 CCTV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참가자를 찾은 뒤 강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집회 주동자는 구속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최근에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를 계획하자 27개 중대 규모의 경찰 인력과 25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막았던 정부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동자 소환 조사는 고사하고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참가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 카드, CCTV 등 기록을 들춰볼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는 국민 눈속임일 뿐입니다. 문정부의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정파도 이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에서 8.15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 칭했던 정부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방역마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집회와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이것이 순리입니다. 국민들은 순리에 맞선 정부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래 비판이나 이런 게 있어도 당내에서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는데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선거 때도 보면은 단순히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라는 당외 후보에게 무한해동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페북으로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대표님께서 윤 전 총장을 이제 비빔밥 당근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폄하했다 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한마디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니, 송영길 대표는 계륵이라고 공격했고, 저는 그래서 춘천 닭갈비는 맛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응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해 가지고 디펜스 해줬던 게 누구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구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넘도록 제가 연설했던 걸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도대체 일희일비하면서 간격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저는 오늘 제가 원래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게 있어도 우리 당내에서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는데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재보궐선거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당 내에서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공정한 단일화 과정에 임해서 선거를 치르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글쎄요, 지난 선거 때도 보면은 단순히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라는 당외 후보에게 뭐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부한해동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우리 당내에 계신 중진위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표현이 셀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원들의 명예도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